솔직히 KF21의 최대 수혜자는 본게임 아닙니까? 근데 보름마다 특종이에요. 뭐 이렇게 잘 팔리셔가지고 뭐 저희 뭐 커미션 안 주셔도 되니까 조회수는 조회수 보장입니다. 일리테럴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듀엣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날아가는 이 저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타우루스 아닙니까? 타우로스 아니요. 타우루스는 우리가 몇 번 다뤘는데. 타우로스는 또 하겠어요. 지난 6월 23일 우리 KF21 보람의 개발과 연계해서 항공무기체계 독자적 확보를 위한 중요한 출발을 알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주인공이 철룡이라고 그럽니다. 타우루스가 아니라고 그러네. 이 철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안전분리 비행 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건데요. 근데 이게 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의 중요한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네요. 물론이죠. 이게 보면요. 이제 자 일단 이 정확한 사업명은요. 예.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 줄여서 장공지 2. 예. 그래서 이제 이 철룡은요. 국가형, 그러니까 ADD에서 붙인 이제 일종의 별칭, 그 프로젝트명이고요. 안전분리 비행 시험이라는 게 말은 좀 쉬워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요 정말 복잡하고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유도탄이나 아니면 연료 탱크 같이 이제 무거운 장비가 비행 중에 이제 떨어질 때 잘못하면 항공기가 이제 균형을 잃거나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예.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항공기에서 안전하게 이제 장착 분리하는 기술이 충분치 않아서 K방산에서는 약간 미개척 분야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되던 분야였어요. 예. 우리 철룡이 국산으로는 최초 뭐 공대 유도탄, 유도미사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최초입니까? 그러니까 2021년까지 우리 그 육군하고 해군이 보면 현무3, 해성2 등 여러 종류의 국산 순항 미사일을 보유하게 됐는데 공군은 어쨌든 독일제 타우러스 아니면 미국제 그 슬램 ER 이렇게 수입산 순항 미사일만 사용해 왔었어요.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참여해서 개발 중인 그 이 철룡. 이 철룡의 성공적인 개발과 테스트는요, 한국 방위산업 역량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네, 보시면 이곳은 그 경남 사천의 공군 제3훈련 전투 비행단인데요. 네.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KF-21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시험용 항공기는 FA-50 CJ기를 이렇게 채택을 했어요. 그러네요. 저 꼬리에 FA-51가 나오네요. 그렇죠. 예. 이륙 직전에 비행 안정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더미탄 착륙탄을 장착을 하고 지금 이륙한 모습인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추력이 안 되죠, 그렇죠? 뒤에서 뭐 불이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엔진이 아마 안 달려 있는 것을 보고 탄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하 실험과 관련된 각종 센서들, 이 계측 장비들만이 달려 있고요. 어쨌든 지금 투하하시는 거 보면 마치 이제 새가 둥지에서 새끼를 내보내듯이 철룡 미사일을 아주 부드럽게 구조물이나 외부 장착물과의 간섭 없이 완벽하게 분리시켰고 약 37초 동안 9km를 비행해서 계획된 위치에 정확히 탄착했습니다. 이 경우 지금 바다에 쐈으니까 물속에 들어갔겠죠. 2019년 탐색 개발이 이렇게 시작됐었던 철룡의 발사 성능과 그다음에 이걸 장착한 전투기의 비행 안정성까지 다 입증이 됐다. 이런 의미고요. 이게 사실 이제 철룡 개발이 이제 거의 한 절반까지 왔다. 반환점을 찍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엔진도 없는데 9km를 날아가서 하여튼 명중을 했다. 그 자체도 또 대단합니다. 그런데 안전분리 비행 시험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행기 하고 있다가 그 떨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중력이 있는데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안전 그 분리 시험이 뭐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까? 이게 분리를 하다가 네. 분리된 자기가 떨군 무기에 의해서 기체가 맞는 경우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과거에 많았어요, 실제. 예, 실제 이거 중력이 떨어지는데 왜 맞죠? 아래에 있는 것도 아래에 같이 갔던 비행기가 맞는 건가요? 영상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영상 보시면 바로 느껴집니다. 이게 실패 장면. 오, 이래서야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와 이거 진짜 자체 팀킬 나오겠는데요. 와, 이건 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거 탄도 잘못해서 이 탄두가 위에 박으면 이건 아예 부딪혔고요. 이거 아주 뭐 공중에서 뭐 서로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끼리 부딪히다 터지면 이거 근처에 그 스플래시 데미지도 와 저렇게 지네 맘대로 움직이는군요. 이거 잘못 떨어뜨리면. 예, 그 공기의 흐름이라는 것들이 사실 예측이 굉장히 불가능하고 지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만 잘못돼도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예. 전 이거 좀 미사일 떨구는 게 왜 위험한지 아직까지는 딱 감이 안 오는데 좀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주세요. 네, 이것도 아마 언젠가 누군가가 처음 겪었겠죠. 그때 예.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예. 아, 그분은 잘 살아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분은 이거 누군가는 예, 일단은 뭐 자체 추진력 같은 미사일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죠. 떨어지자마자 브하고 날아가니까 바로 쏴버리니까 예. 이게 왜 이러냐라고 한다면 일단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아세요? 왜 뜨는지? 뭐 양력 원리. 뭐 양력 뭐 추력 뭐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뭐 양력, 추력, 항력, 중력 이것에 이제 그 조화에서 양력과 추력이 강해지면 뜨게 되는 건데 네. 그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르누이의 법칙이란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이게 날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베르누이 법칙이란 거는 이게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이 비행체가. 맞죠? 예, 그럼 이제 사실 공기는 움직이는 게 아니지만 내가 공기 속으로 움직이니까 실제로 이 날개에는 공기의 움직임이 이제 느껴지게 되죠. 예. 근데 이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위쪽의 공기의 밀도는 낮아지고 아래쪽의 공기의 밀도는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베르누이의 법칙인데 밀도가 높아진다는 건 이쪽이 압력이 세진다는 얘기가 되죠. 예. 여기는 그만큼 압력이 약해져서 그래서 이게 뜨게 되거든요. 근데 폭탄에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폭탄도 뜨겠군요. 예. 날아가는 속도가 있으니까 또. 예. 비행기랑 같이 날다가 어. 딱 떨어뜨리니까 순간적으로 이 베르누이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비행기만 뜨는 게 아니라 떨어뜨린 폭탄도 뜬다. 네, 항상 예. 그런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천룡의 첫 번째 안전 분리 비행 시험 성공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였군요. 이제 감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테스트를 뭐 세계 각국이 주목했다고요? 그럼요. 이게 보면요, 지난 6월 기억하시겠지만은 중동을 뒤흔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뭐 무력 충돌, 사실 이 정도면 전쟁이죠. 이제 이 핵심이 뭐냐면 제공권, 즉 누가 하늘을 지배하느냐였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라이징 라이언 작전을 통해서 이란 공격을 개시한 지 48시간 만에 테헤란을 포함해서 서부 제공권을 그냥 확 장악해 버렸어요. 어떻게 했냐? 이 독자 개발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램페이지로 300km 떨어진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덕분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램페이지는 이스라엘 공군이 보유한 F-15, F-16, F-35 전투기 등 모든 이 전투기 플랫폼에 최대 4발씩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무게가 570kg, 길이가 4.7m, 직경 306mm, 사거리가 무려 600에서 700km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위력이 입증이 됐는데 네. 대표적으로 영국이 프랑스와 함께 개발해서 2002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스톰 섀도우. 저희도 여러 차례 알았었죠. 여러 차례 있었죠. 예. 뭐 스칼프라고도 부르고. 진짜 버전도 여러 가지 있고 같은 뭐 예. 네네. 이 스톰 섀도우가 우크라이나에 제공이 되면서부터 사실 전쟁 발발 이래 우크라이나군의 그 구소련제 전폭기였던 수호이 24가 별로 쓰임새가 없었는데 이 스톰 섀도우를 장착하면서 새로운 전략 무기로 거듭나게 됐고요. 네. 수호 24에다가 스톰 섀도우를 체계 통합을 해가지고 원거리 타격전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스톰 섀도우가 크림 반도에 있던 러시아 흑해 함대 사령부의 많은 군함들도 무력화했고, 그리고 전선과 연결된 보급로도 타격을 했고, 이런 관점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선하고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시설도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을 갖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우리 장공지 미사일이 하여튼 뭐 이렇게 그 가치가 최고점을 찍었다. 그럴 때일수록 이 천룡이 이거 물 들어올 때 뭔가 잘 이걸 흡수를 해야 될 텐데 이 개발 로드맵 이거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천룡 공식 네. 사업명이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이란 말이에요. 장공지2. 장공지2. 제가 뭐냐 1차 사업. 이게 이제 지난 2015년 F-15K에 탑재를 하기 위해서 독일 MBDA로부터 우리가 타우루스 미사일 260발을 도입을 했는데 이게 바로 장공지1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1차 사업이고, 근데 이제 원래 우리 공군이 추산한 소요량이 최대 한 600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60발 가지고 부족하죠. 그래서 이 나머지 물량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 한 340여 발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바로 이 천룡으로 보충한다. 이제 이런 계획이 바로 2차 사업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사업의 목표는 타우루스와 동급 또는 그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이른바 한국형 타우러스의 확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방사청은 2019년부터 2021년 말까지요 탐색 개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 구현 가능할 수 있나? 당연히 할 수 있었고요. 자, 2022년부터는 유도탄의 작전 운용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체계 개발. 그러니까 이제 만들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체계 개발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해서 이번에 안전 분리 비행 시험까지 원활하게 추진했던 거고요. 자, 천룡 개발 예산이 약 8,100억 원으로요. 시스템 개발에 3,000억 원, 양산에 5,000억 원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면 2029년 아니면 2030년에 양산을 시작해서 2031년까지 총 200기의 미사일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초에 생각한 600발을 다 채우는 건 아니고 뭐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더 필요하다 여유가 있다 그러면 추가 주문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술로 갖고 있다면. 아니 뭐 또 우리가 추가 좀 우리 군도 있지만은 또 뭐 해외에서 또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예, 그렇죠. 우리가 쓴다며. 예, 그렇죠.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600발 왜 안 채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알아서 우리 군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타우루스와 천룡 스펙을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당연히. 네. 타우러스는 마하 0.952 속도로 최대 500km 이상 비행을 해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예. 명실상부 현존 최고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고요. 동종의 스톰쉐도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꼭 찍어서 말하기를 우크라이나의 타우러스를 지원하면 가혹한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예. 말할 정도였죠. 그렇죠. 이것도 좀 면이 안 사는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스톰 섀도까지는 어떻게든 그런데 타우루스는 안 됩니다. 이거 러시아가 참 이런 얘기도 그런데 아무튼 그만큼 세다는 거 아닙니까 타우루스가? 네, 비슷한 점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타우러스 같은 경우에는 영상 기반 항법, 지형 참조 항법, 그리고 관성 항법 장치 이렇게 3중 항법 장치를 써요. 3중. 그리고 고도 50m까지 낮게 비행을 하면서 적의 레이더 방공망하고 그 제밍을 피해서 몇백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네. 심지어 공산 오차 범위가 1, 2m밖에 안 된다.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정밀한 그런 그러니까 미사일이죠. 아니 미사일 폭도 고려해 본다면 이거 진짜 이게 세상에 그런 정확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신기하네요. 1, 2m면 우리 앉아 있는 이 안에 떨어진다는 얘기. 그렇죠. 여기 바로 꽂히는 거네 여기. 내비게이션이 3중으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영상 기반 항법 장치는 미사일 동체 전방에 그 IR 시커가 있습니다. 인프라레드 시커가 있어서 지상 영상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와 계속 비교를 하면서 좌표를 찾아가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목표물을 거의 눈으로 확인한다.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스톰쉐도랑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 진짜 타우러스의 진정한 힘은 유사시에 지하 갱도 깊숙이 타격하는 벙커버스터 전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점이 정말 큰 차이인데요. 네. 타우러스는 관통력을 높인 특수 탄두를 장착을 해서 강화 콘크리트로 보호된 지하 시설을 공격할 수가 있는데 메피스토 지능형 탄두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빈 공간을 인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하로 관통에 들어가면서 탄두를 폭발시켜야 할 지점을 자기가 알아서 파악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폭발시키는 공간 감지 센서인데, 여러 층의 공간을 갖는 지하 강화 콘크리트 두께로만 6m를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와. 우리 6m짜리 두께 콘크리트 본 적 없잖아요. 스톰쉐도는 어떠냐 그러면 2.5m 두께의 일반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는 정도니까 말씀하신 대로 강화 콘크리트가 일반 콘크리트보다 이제 강도가 3배 정도 되거든요. 3배, 예. 네. 그러니까 타우러스의 파괴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네. 타우러스는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한국형 삼축 체계 킬체인 핵심 요소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타우러스가 우리 기술은 아닙니다만 도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희가 뭐 수차례 본 게임에서도 강조했는데 철룡이 우리의 철룡이 그 타우러스와 최소 동급 아니면 플러스 이거 상당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지금 설명해 주셨죠. 6m 뚫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벙커버스터예요. 일반 벙커버스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슈퍼 벙커버스터 말고 일반 벙커버스터 2톤짜리 폭탄으로 써야지 6m를 뚫고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순항 미사일에다가 실은 탄도만 갖고 이게 된다. 이거 상당한 거고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 거예요. 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 타우러스를 하는 엔진보다 훨씬 더 좋은 신형 터보팬 엔진을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철룡이. 예, 전룡이. 그래서 원래 이제 타우러스는 이제 순항 속도가 한 800km, 시속 800km 정도였는데 이게 마하 1. 그러니까 즉 마하 1이면은 한 1244km 정도 되잖아요, 시속. 그래서 서울 상공에서 빵 쏴서 평양 중심부를 타격한다 하면 10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10분 컷. 게다가 이제 스텔스 성능도 타우러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설계가 외피에 적용이 된 거고요. 독자 개발한 전파 흡수 도료까지 칠해서 레이더 반사 면적을 기존의 타우러스에 비해서 정말 크게 줄였어요. 게다가 타우러스는 이제 비행 직전에 이제 이 연료를 주입하는 그런 방식인데 액체 연료니까요. 근데 철룡은요 고체 연료. 그래서 이미 이제 연료가 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5년에서 10년 동안 쫙 보관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미사일을 별도 준비하면서 시간을 또 이렇게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전투기에 장착시켜가지고 해서 출격을 할 수 있다. 전투기 출격 시간을 확실히 단축시킬 수가 있어서 즉각적 작전 투입이 가능하게 된 거고요. 뭐 당연히 우리 킬체인 상황은요. 적이 언제 미사일을 쏠지 몰라도 빨리 가서 그거를 제거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 1초, 뭐 1초가 뭐예요? 뭐 거의 한 수분 이상을 줄인다? 이거 엄청나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이걸 킬체인 전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게다가 이게 사실은 이제 무기체계 비싸잖아요. 고가잖아요. 이거 해외에서 도입을 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이걸 개발한다? 이게 가져주는 비용 절감 효과는 이거는 뭐 이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수입하고 이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발당 11억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국내 기술을 양산을 하면 제조비, 운영 유지비 이거 전부 국내에서 가능하죠. 네.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이익을 가져주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 비싼 거는 우리 웬만하면 안 사오는 걸로 좀. 있으니까 비싸다고 안 쓰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소유가 있으면 그런데 그쵸. 우리 걸로 대체할 수 있는데 완전 이거 짱인 거죠. 근데 사실 KF-21 그 자체만으로 경쟁력이 있고 철룡 경쟁력이 있는데 얘네들이 패키지가 되면 진짜 고부로 막 이렇게 막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다 탐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왜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따로따로 비싸요. 그러니까 살 때 한 번에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뭐, 쇼핑도 그렇잖아요. 따로따로 사면 배송비만 더 들어요. 우리 또 K 마켓 문화가 또 이렇게 뭐 자 같이 그러니까요. K마트. 이게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줘야죠. 마트에 뭐 우리 다 들어갑니다. 이제는 뭐 조선도 들어가고 밀리터리도 들어가고 뭐 자동차, 휴대폰, 뭐 반도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주요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들 같은 경우는 전투기와 함께 자사가 개발한 무기를 통합 개념으로 판매를 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미끼 상품, 어떤 게 실제 돈 버는 상품. 이렇게. 그래서 뭐 예컨대 이제 뭐 F-35, F-16을 같이 팔고 있는 록히드 마틴은요. 전투기와 함께 AIM 120, 이게 뭐냐, 암람이죠, 암람. 바로 그 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강자 암람. 이걸 팔고 그다음에 또 뭘 파냐? AGM 158. 이거 뭐냐면 합동 공대지 스탠드오프 미사일. 그러니까 이게 제즘이죠. 자, 게다가 더 강력하게 제이담, 합동 직격탄. 이게 다양한 첨단 유도 미사일과 폭탄을 패키지에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F-15EX, 그다음에 F-28EF 요거 판매하고 있는 보잉도요. 고성능 전투기와 함께 사거리가 270km인 AGM-84 뭐 호텔형, 킬로형 요게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슬램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과 그다음에 하푼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 이렇게 자기가 개발한 항공 유도 무기를 통합해서 제공합니다. 프랑스 라팔은요, 뭐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스카프 이지 이게 이제 스톰 섀도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저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는 스톰 섀도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게다가 여기에 타우러스 유로파이터는 또 이렇게 결합해서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투기 자체 수익에 머물던 과거와는 다르게 현대 무기 체계 시장은 플랫폼 플러스 무기를 이렇게 결합해서 파는 이 생태계가 어떻게 보면 경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도 KF-21에 철룡을 딱 물려서 이제 자 이게 뭐 이 세트로 예. 이거 그냥 하시면은 뭐는 어디 가서 사시고 뭐는 어디 가서 사고 이거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네. 여기서 한 번에 사가세요. 그렇죠. 예. 솔루션 다 제공 한 방에 끝납니다. 예. 그렇죠. 패키지로 그냥 다. 예. 생각만 해도 아름답습니다. 네. 텐트 살 때도 예. 텐트 알맹이만 파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살려면 위에 그 비 덮개도 사야 되고 그렇죠. 이것저것 소위 뭐 후라이라고 했던 예, 것도 예. 사야 되고 안에 무슨 뭐 야전 침대도 사야 되고 밑에 매트도 사야 되고 강수천 뭐 다 사야죠. 다 한꺼번에 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도 싸요 또 따로따로 사면. 아니면 가서 비 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아무튼 또 대박은 뭐냐면 이 아까 영상도 보셨지만은 그 철룡이 KF-21뿐만 아니고 FA-50에도 장착이 된다는 거예요. 앞서 영상은 진짜 FA-50이 그 시험 비행을 했었죠. 네네. FA-50이 A사 레이더하고 링크 6젠 데이터 링크가 이제 장착된 신형으로 개량이 되고 여기에 철룡까지 패키지가 될 경우에는 정말로 각국에서 러브콜이 쇄도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타우러스 미사일의 상황을 보자면 타우러스 미사일을 통합해서 운영 중인 전투기는 어떤 전투기들이냐? 37톤짜리 F-15K, 예. 27톤짜리 토네이도 IDS, 그리고 24톤짜리 유로 파이터, 그리고 FA-18A 이런 것들이거든요. 다른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 뭐 스톰 섀도니, 제즘 ER이니, 파바이도 다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이걸 운영하려면은 큰 전투기가 필요하다. 아, 그 말씀해 주신 그 전투기들이 다 좀 중량급이네요. 예, 네. 중형급 이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기체들은 보통 막 1억, 2억 달러씩 한단 말이죠. 그렇겠죠. 그 괜히 중형급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런 고가의 전투기들을 막 잔뜩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다 갖고 싶지만 이게 이제 그림에 떡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예, 비싼 전투기도가 있어야 되니까. 네, 이런 딜레마를 바로 철룡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이제 철룡은 KF-21하고 FA-50 모두와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사일 크기하고 추진 시스템이 다 조정이 됐습니다. 타우루스보다 한마디로 작고 가볍다. 그래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성능은 떨어질 게 하나도 없는 거고요. 네. 타우러스는 무게가 1.4톤이고 길이가 5.1m인데 철룡은 무게는 1톤, 길이는 4.8m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FA-50에서 가능하냐? FA-50의 최대 이륙 중량이 13.5톤입니다. 이 중에 순수 기체 중량이 6.5톤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 내부 연료 중량이 2.5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150갤런짜리, 그러니까 460kg짜리 연료 탱크 1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사이드 와인더 2발, 200kg. 이렇게 다 합쳐서 무게를 고려해도 3.8톤의 이륙 중량 대비 여유 중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철룡 아까 이제 1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철룡 뭐 900kg에서 1톤 정도 되는 걸 2발을 붙여도 기존의 뭐 보조 연료 탱크니 공대공 미사일이니 모두 다 장착해도 공중 기동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디자인을 한 건가요? 그 설계가 짱인데요. 네, 실제로 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는 게 네. KF-20이라고 FA-50 중에 어디에 탑재되느냐에 따라서 사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철룡이 타우러스에 비해서 발사 중량이 줄어든 이유는 설계 변경도 있지만은 연료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KF-21에 장착된 경우에는 타우러스와 동급인 5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고 FA-50에 장착될 때는 연료를 적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런다 그 상태에서는 35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게 되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350km 사거리만 확보를 해도 뭐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네. 러시아의 어지간한 중장거리 방공무기 사거리 밖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스펙이니까 문제가 없죠. 그렇죠. 350km는 뭐 한반도 지도 보면은 뭐 충분한데 그냥 저희가 수출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출하기는 뭐 타우러스 500km 이상 그런 적이 나와서 근데 이건 좀 단점이 될까요? 아이고 돼요. 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짧은 게 보면. 무슨 단점입니까? 장점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니 왜냐하면요. 예. 그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판이 어떠냐면요.
멀리 미사일이 날아간다고 해서 그거를 다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네. MTCR 그러니까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라는 제한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미사일 팔려면은 타국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이거 300km가 넘어가면 타국을 위협하는 거고 300km 미만이면은 타국을 위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렇게 사거리를 줄여서 좀 팔아야 되는데. 어차피 길어봤자 수출용을 쓸 수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군요. 이거 줄여야 되는군요, 사거리를. 저 사거리 그래서 꼭 왔을 때는 그러니까 게다가 뭐 또 이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요거 거리가 조절이 가능하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비행기 커요? 뭐 갖고 계세요? 이거 갖고 계세요. 그거 있으면 긴 거 쓰시고요. 예, 길게 쓰시고요. 그거요? FA50. 이거 짧게 쓰시면 돼요. 수출이요? 어차피 딴 데도 더 길게 못 팔아요.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진짜 이게. 영업 당장 나가셔야겠는데요? 이거 다 되는데요. 네. 딴 데는 길던데요. 길죠. 하지만 그거 수출 못 해요, 거기도요. 가서 물어보세요, 이거. 이거 좋습니다. 네. 근데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도 수많은 뭐 시행착오와 기술이 당연히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그 과정을 거쳤겠습니다만 솔직히 개발 난이도가 높은 거는 공대공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날아오는 목표를 하늘에서 요격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 역학, 뭐 속도, 센서 추정, 뭐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이 막 집약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공대공 미사일의 시작점에 너무나 단순한 근데 꼭 필요한 장치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뭘지 본방야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화의 시작점들,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전환점과 마주하게 됩니다. 진통제를 만들다 우연히 탄산수에 섞인 시럽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콜라가 되었고, 진공관 실험 중 발견된 번쩍이는 형광은 뼈를 비추는 X선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 전투기 조종 시스템에 플라이 바이 와이어 기술이 도입되며 기계식 조종 시대는 막을 내리고 전자 신호로 조종하는 혁신의 시대가 열렸는데요. 그렇다면 미사일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든 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본방 야사를 통해 확인하시죠. (194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광활한 모하비 사막 한복판, 미 해군 항공무기 기지 차이나 레이크에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무기 개발자라면 누구나 솔깃할 만한 미사일 개발 계획이었죠. 프로젝트를 주도한 인물은 미 해군 무기연구소 소속 물리학자 윌리엄 B. 맥린 박사. 그는 어느 날 사막을 기어가는 한 마리의 뱀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방울뱀처럼 미사일도 스스로 적을 추적할 수 있다면 어떨까? 사막에 사는 크로탈루스 세라스테스 방울뱀은 눈이 아닌 열 감지 기관으로 먹잇감을 추적했는데요. 맥린 박사는 이런 열 감지 능력을 미사일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발상을 한 겁니다. 전투기는 엔진에서 고온의 배기열을 뿜어내는데 미사일의 열을 추적하는 적외선 센서를 탑재해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가 격추한다는 것이었죠. 방울뱀의 습성을 그대로 따랐기에 이 미사일은 사이드 와인더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1952년 마침내 맥린 박사는 에임-9 사이드 와인더의 첫 시험 발사에 나섭니다. 3, 2, 1, 발사! 하늘로 힘차게 솟구친 미사일. 하지만 곧 6년의 피땀, 눈물이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바로 미사일이 빙글빙글 회전하며 목표물을 완전히 빗나가 버린 것이었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 멘붕에 빠졌는데요. 아니 왜 미사일이 팽이 마냥 빙글빙글 도는 거야? 사실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은 목표물을 쫓아가는 유도 성능만큼은 완벽했지만 문제는 미사일 자체의 회전 운동을 제어할 수 없었던 거였죠. 미사일의 조종 날개는 서로 마주보는 두 날개가 한 축으로 연결돼 있었는데요. 이 구조 덕분에 위아래나 좌우로 방향을 바꾸는 건 가능했지만 이렇게 툭 하면 미사일 자체가 빙글빙글 도는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게다가 미사일이 급기동을 하며 앞 조종 날개에서 생긴 강한 바람이 꼬리 날개에 부딪혔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이때 미사일이 중심을 잃고 회전하는 것도 막을 수 없었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개발자들은 저마다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회전을 막으려면 전자 자이로스코프나 정밀 전기 모터를 넣으면 어떨까? 하지만 그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작고 가벼우면서도 믿을 수 있는 모터나 전지를 만드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사일에 그런 장비를 넣기엔 걸림돌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그때 맥린 박사가 한마디를 툭 던지는데요. 꼬리날개 끝에 원판 하나를 달아보면 어떨까? 그 이야기를 들은 모두는 고개를 갸웃했죠. 원판 하나로 뭘 어쩌자는 거지? 하지만 놀랍게도 그 단순한 발상이 사이드와인더의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이 원판 장치는 처음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저 금속 톱니바퀴 모양이었죠. 하지만 이 작고 가벼운 장치를 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회전하는 물체는 원래 방향을 유지하려는 성질, 즉 관성 효과가 있어서 누가 옆에서 밀거나 돌리려고 해도 난 안 돌 거야 라며 꿋꿋하게 버티는데요. 그래서 바람을 맞아 회전 중인 원판은 미사일이 몸을 돌리려는 순간 그만 하라며 반대 방향으로 힘을 힘껏 주는 것이었죠. 이 반작용 덕분에 미사일은 다시 제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불필요하게 도는 움직임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장치 하나 없이 공기와 톱니 원판의 회전만으로 미사일을 똑바로 날게 만든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름도 갖게 됐는데요. 바로 회전에 저항하는 톱니바퀴라는 뜻의 롤러론으로 명명됐습니다. 롤러론이 장착된 이후 다시 시작된 시험 비행 어땠냐고요?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은 더 이상 빙글빙글 돌지 않았고 정확히 목표를 추적해 직선으로 비행, 명중에 성공합니다. 이 작은 원판 하나가 사이드와인더의 인생 역전템이 된 것이었죠. 그 뒤로 사이드와인더는 말 그대로 날개를 달고 전 세계를 훨훨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놀라운 기술에 조용히 눈독을 들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냉전 한복판이던 1950년대 후반 멀리 구소련까지 전해졌던 것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정체불명의 미사일 한 기가 구소련 손에 들어갑니다. 바로 AIM-9 사이드와인더였죠. 이때다 싶어 내부를 분해한 구소련은 미사일의 구조는 물론 꼬리날개 끝에 붙은 정체불명의 작은 톱니바퀴에 감탄합니다. 전자장비도 구동장치도 없는데 공기 흐름만으로 기체를 안정시키는 장치라니 바로 이거야. 결국 구소련은 롤러론 기술을 토대로 R-73, R-27 등 다양한 공대공 미사일에 이 개념을 적용해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미사일이 전기 센서를 이용해 비행 중 자세와 회전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간단한 구조와 저비용이라는 장점 때문에 구형 미사일, 교육용 미사일 등에는 전자장비 없이도 회전을 막을 수 있는 롤러론 방식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롤러론 기술은 복잡한 기술보다 단순함의 미학이 빛을 발한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비행 안정성 개념을 새로 쓴 롤러론은 미사일 기술의 흐름 자체를 바꾼 찐 전환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자장비도 하나 없이 뭐 하나 다니까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다요. 이거 놀랍습니다. 본방야사감이에요, 솔직히. 근데 이제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어려운 게 이제 작은 크기로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급기동하는 항공기를 격추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뭐 탐색기, 로켓 모터 등 이제 소위 이제 엄청난 기동성을 줄 여러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 체계 통합 기술 난이도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비용도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 전자 장비 하나 없이 만든 이 발상이야말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성능을 뽑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런 게 이제 그 기초과학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기본적인 그 역학에 대한 그 지식이 있어야지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미사일 회전을 전자식으로 제어를 하고 있죠. 근데 역시 더 복잡하고 예민하고 뭐 고장 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고요. 근데 이런 롤러로는 전기도 필요 없고 회전 하나로 미사일의 그 롤을 알아서 잡아주는 일종의 수동 시스템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당시에 채택했다는 건 좀 대단한 거고, 그래서
예측 불허의 상황 모든 게 다 고장났을 때도 이건 동작을 한다. 예. 그런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날로그 시계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심플이스 베스트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게 좀 먹힙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적 방공망으로부터 안전한 공역에서 미사일을 쏘고 더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는 그만큼 이번 작전의 유연성이 정말 높아지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늘 것 같은데 일단 동시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돼. 또 경계해야 돼. 그런 라이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 튀르키예가 많이 올라오는데 튀르키예. 예. 네. 튀르키예가 2025년 3월 21일에 튀르키예 과학기술연구원과 로켓산이라는 그 튀르키예 회사가 개발한 솜제이, 스탠드 오프 뮤니션 제이라고 그 네. 줄임말인데요. 솜제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첫 번째 시험 발사에서 해상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탈겠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튀르키예 공군 제401 시험 비행대대 소속의 F-16에서 발사가 됐는데 길이는 4m, 무게는 660kg, 230kg의 고폭 탄두를 탑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거리는 타우러스나 우리 천룡의 최대치인 절반 정도인 275km 정도가 되고 썸제이는 이미 운용 중인 기존 썸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을 한 건데 관성 항법 장치, GPS, 지형 참조 항법 장치 그리고 적외선 영상 탐색기 이런 거 다 결합이 돼서 GPS 시로가 교란이 돼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이라든가 이런 플러스 알파라고 본다면 발사 후에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그 첨단 데이터 링크 기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이건 무슨 얘기냐? 발사한 다음에 재타겟팅, 표적 업데이트, 임무 취소, 그리고 통신 차단 이런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역동적인 전투 상황에서는 대단한 작전상의 유연성을 제공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프랑스 TR-40 엔진을 튀르키예 자국의 엔진 제조업체인 칼레 아르게에서 생산한 KTJ 3200 터보제트 엔진으로 바꿨습니다. 예. 우리 KF-21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출을 제한해서 자유로워졌다. 이런 부분도 확실히 그 라이벌이라고 느낄 만하죠. 그러네요. 지금까지 이 개발 이 스피드를 봐서 튀르키예가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이 공대지를 개발하고 있었다. 뭐 장공지를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사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터키가 정말 대박을 낼 뻔했어요. 이게 원래 이 솜제이가요. 네. 그 F-35 거기에 탑재되기 위해서 원래 개발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터키가 이 그 F-35의 파트너 국가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이 F-35 내부 무장창에 장착되도록 설계된 버전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 튀르키예 과학기술연구원, 그 다음에 제작사 로켓산, 그 다음에 로키드 마틴 협력이 2014년에 처음에 공식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꽤 일찍 한 거죠. 자, 그런데 뭐냐면 튀르키예 정부가 스스로 이 사업에다 폭탄을 던집니다. 뭐냐면요, 러시아의 S-400 방공 시스템을 딱 구매를 했거든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파트너가 왜 적 장비를 갖다 놓고 이걸 하지? 창 방패를 동시에 가지려고? 야, 이거 안 돼. 네. 이건 안 돼 하면서 너 우리 프로그램에서 나가. 그래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완전 이제 F-35 사업에서 쫓겨나면서 저 F-35 그럼 야, 안에 못 하냐? 뭐 그러고 있는 게 노르웨이 코스버그와 미국 레이시온이 같이 쏘면서 만든 JSM 합동 타격 미사일. 이게 이제 네. F-35의 주요한 장공지가 된 거예요, 얘가. F-35가 엄청 많이 팔리는 비행기잖아요. 그렇죠. 거기 들어가는 네. 패키지로 마지막까지 성공했으면 진짜 대박 날 뻔했네요. 튀르키예에서.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튀르키예가 이제 포기를 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해도 이거 되게 잘 만들었는데 써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그렇겠죠. 그거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자, 그래서 뭐 터키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미제 F-16 그리고 앞으로 곧 이제 출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튀르키예 최초 국산 5세대 전투기 칸과 통합하는데 주력을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튀르키예가 강세를 보이는 분야가
그렇게 잘하는 거. 그 뭐죠? 아, 무인기. 그쵸. 바이락타르 그거 아닙니까? 그 노래도 있다는 바이락타르. 노래도 잘하시네. 네. 어쨌거나 그래서 이 솜제이는 방금 말씀하신 그 바이락타르사에서 만든 차세대 무인 전투기 키질랄마, 그다음에 아킨지 등의 무인기와도 통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앞서 시험 발사는 또 F-16 또 그게 또 가능하네요. 이게 이제 튀르키예가 이제 F-35 개발 파트너국이 되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 이익이 뭐였냐면, 일단 F-35를 만약에 자기네들이 도입한다 그러면 자국산 부품을 공급을 하고 무기 인테그레이션도 맘대로 할 수 있게 해가지고 돼서, 그러니까 일반 구매, 그러니까 사기만 하는 나라 대비해서 훨씬 폭넓은 권리를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제 일단 가지고 있는 걸 자기가 놓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솜제이 개발을 그대로 지속하면서 F-16 뭐 우리 뭐 어차피 다 데이터 소스 다 있고 뭐 한번 연결해 보지 해서 연결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한마디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보통 이제 그 인티를 못하면 막 태블릿 같은 거 별도로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미사일을 투발하는 KGGB처럼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미션 컴퓨터의 항전 소프트웨어 이거를 그 수정하지 않고 그 기존의 프로토콜을 그대로 사용해서 솜제이를 딱 사격할 수 있게 소스 코드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통합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서 공대지 무장 받아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수-27에 딱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통합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떡하냐? 여기다 아이패드 달아야 되거든요. 뭔가 방법은 찾겠습니다만. 예. 나름 장단점이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튀르키예 칸 전투기가 KF-21의 경쟁 기종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솜제이의 체계 통합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뭐 발걸음과 비슷하니까요. 근데 우리의 전령 결국은 KF-21에 딱 맞춰서 이게 접목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방사청은 시험용 FA-50을 이용해서 계속 시험을 할 거고요. 네. 이제 엔진을 달아야겠죠, 전용에다가. 그런 다음에 서해안이나 동해안에서 빙빙 돌면서 그 사거리를 확인해 볼 것 같은데, 그런 다음에는 이제 가상의 해안가에다가 목표물을 설정해서 이제 때리는 그런 테스트를 하고, 뭐 이렇게 참호나 지하 시설물을 만드는 거죠. 네. 실제로 성능을 확인하면 철용은 거기서 100% 완성이 되는 거고, KF-21에 통합시키는 거는 일단 2027년 블록 2에 탑재를 해서 작전 운영 성능을 최종 검증을 할 예정인데, 왜냐하면 블록 1은 지금 공대 공 임무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블록 2는 공대지 타격을 포함한 이제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하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KF-21의 핵심 무기라고 할 수 있죠. 국산 유도탄 철룡이 비행 안정성 검증에 성공하면서 자주 국방 실현에 또 한 발 성큼 다가섰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자, 끝으로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후발주자의 장점 이런 걸 좀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타우러스의 그 가려운 면들 그 부분을 긁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훨씬 작은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많이 얘기해온 그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예. 장점인 것이고, 근데 그것도 역시 가능하려면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또 그걸 구현하고 또 그 철학을 적용하려는 그런 어떤 유연한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이 전부 다 좀 적용이 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앞으로 FA-50, KF-21과 함께 좀 많은 기대를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적하신 부분에서 조금 더 한 발 저는 더 나갈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 외양도 스텔스로 바꿔서 좀 성능 좋아져. 그다음에 엔진도 좀 더 좋은 걸로 바꿔서 어쨌거나 고체 연료로 해가지고 해서 빨리 날아갈 수 있겠어. 다 좋은데 이게 그 안에서도 여러 버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사실은 이거 되게 비싼 무기잖아요, 그죠? 순항 미사일이라는 게. 근데 순항 미사일을 막 무슨 뭐 수십억짜리를 갖다가 막 뭐 예를 들어서 수백 발을 쏴야 되는 게 전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수십억짜리 수백 발을 야 이거 뭐 모든 거를 야 그걸 다 그 돈을 써가지고 싸워야 돼? 야 뭔가 조금 더 싼 순항 미사일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뭐냐면은요 현대 전쟁의 하이로우 믹스를 훨씬 더 이제 야 이거 미국처럼 우리가 미치게 돈 쓰는 걸 할 수가 없어. 심지어 미국도 지금 미국도 그렇다는데요. 보겠어요. 예산 미국도. 얘기하던데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미국도 저가형
순항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철룡 개발하면 그걸로 해서 우리 고가로 해서 뭐 200발에서 300발 이상 그건 채워놓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다양한 그래서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우리 뭐 FA 뭐 50 같은 기종에서도 자유자재로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게 조금 더 저가의 순항 미사일 같이 개발해서 예. 한다면 이거야말로 틈새. 그러네요. 예. 예.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리면 번들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쵸. 예. 여러 스펙트럼 있는 그런 무기체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셨고요. 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 OTT 웨이브와 GNTV,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철룡 이거 잘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패키지로 팔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야 그게 언제 첫 건데 지금. 누가 하던 거죠, 그게? 야, 누군지도 기억 안 나서 동작은 기억이 나네요. 김용곤 씨가? 김용곤 나오고 하는 그 밑에 이사들이.